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충북정치발전연구소로 함께하겠습니다. 평소 충북 정치를 위해서 또 충북 정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의 평소 준비하고 연구해온 충북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함께 들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으로 서원대학교 융복합대학 이현웅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현웅입니다. 제 왼쪽으로 김수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옆으로 김종대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뭐 저희 이 연구원에 늘 또 와주시는 분들 중에 세 분이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칭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세 분과 함께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들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김수민 연구원께서 첫 발제를 준비를 하셨네요. 지역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연구원께서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비슷한 내용의 발제 내용을 아마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뉴스만 틀면 뭐 대장동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지사께서 또 대선 후보로 이제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되셨고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데 사실 이 권력과 권한의 오용에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함의는 저희 발제 이후에 두 분께서 조금 더 뎁스 있게 달아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그러면 이제 수도권과 달리 우리 지방의 도시 개발의 방향성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충청북도 특히 청주는 인구라던가 아니면 세수 증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성장세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조금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그 지역 개발은 그 방향성 또 그 관점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알아서 모이는 수도권과 다르게 사람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우리 지역 발전의 방향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 또 그리고 인구의 특성상 어떤 부동산 공공개발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서 조금 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우리 청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개발보다는 민간 개발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제가 창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까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해왔던 것처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은 이제 창조 인재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의 창조 인재가 어떻게 육성되는지 그리고 창업 생태계를 바라본 우리 지역의 관점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벤처 격차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 전국의 광역지자체별 벤처기업 확인 기업 수를 보니까 수도권이 56.7%, 약 60%가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방은 고작 그 절반에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벤처 생태계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이제 아마 다들 예상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또 창조 인재를 견인하고 이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전 지원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지방 소재 기업 세제 지원 같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번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지의 영역에서 조금 더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 지역 벤처 생태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대 연구원부터 좀 듣겠습니다. 벤처 생태계 굉장히 그 매력적인 용어 같아요. 뭔가 좀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의제를 제기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밸리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옛날에 거기가 뭐냐? 그 그냥 황량한 과수원하고 황무지하고 아무도 안 가던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전 세계를 좌우하는 빅테크 기업의 요람이 됐느냐. 저는 그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막연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옆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기초연구소에 산실이 있었고
그 기초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사업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의 과학산업단지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1950년대, 60년대 그 아폴로 퀴즈라고 해서 그 소련하고 그 군비 경쟁을 하고 우주 경쟁을 할 때 과학자 숫자가 3배가 늘었고 그러다가 다시 빙하기가 왔는데 이런 어떤 기초 연구가 탄탄한 지역에서 산업적인 지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로 몰려간 거예요. 네. 그게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전부 아폴로 퀴즈들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거든요. 우리가 생태계라고 얘기할 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과 그 대학과 연구소가 이것이 얼마나 유기적인 연관을 갖느냐, 이걸 생태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수도권의 벤처기업이 창업이 열풍이고 판교 같은 데 가면 건물 한 동에서 100조를 법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기술기업의 본사가 입주한 건물 한 동에서 매출액이 100조입니다. 그것을 마냥 부러워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판교는 남방 한계선이고 그 이하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계라는 것은 그것을 등 뒤에서 쫓아보고 쫓아가는 등 뒤의 추격 전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특화 전략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우리 그 지역의 충북대학교 같은 데 보면 농대나 그 약대 같은 데는 괜찮거든요. 나름대로 또 상당한 어떤 기초 역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학과 그 주변의 연구소와 산업단지가 연결되는 이걸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과연 그런 전략을 수립한 적이 있느냐? 네.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의 산업 정책은 보면 전부 대기업 유치 전략이에요. 큰 기업 하나 유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지방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이런 정도지. 재작년에 아베가 경제 침탈에 소부장이 문제가 됐을 때 지역의 중견기업들 보면 대기업에 납품을 못하고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창업에 매우 불리하다는 건 김수민 연구원의 말대로 그때 아주 그 참상과 어려움이 다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무 대기업 위주, 산업단지 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연구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대학과 연구소에서 거기서 산업적인 어떤 그 역량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경로를 찾는 이런 쪽에서 어떤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역량이 집중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특화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김수민 연구원이 그게 뭔지 또 연구해 오실 거예요. 잠시 다 뒤에 그런 더 의견 좀 것들. 들어보죠. 예. 이현웅 연구원.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 벤처 뭐 영어로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 첨단의 기술, 뭐 IT,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상당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하는 그런 기업들을 스타트업, 뭐 벤처라고 하는데 그런 그 IT 기반한 기업들의 특성들이 그 시장에 좀 가깝고 또 펀드레이징이 쉽고 바이어들이 있고 또 그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런 지역에서 모이게 됩니다.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 서울의 그 테헤란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그 우리 충북에다가 그대로 하기에는 지역의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의 어떤 창업의 성공 전략을 위해서는 지역 역량에 맞는 어떤 전략적인 육성, 전략적인 부분,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북은 바이오라든지 뭐 코스메틱이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의 수요가 있고 그쪽에서 충분히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지역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럼 시장과 또 지원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또 관공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인재도 모여야 되고 생활 여건도 있어야 되고 인프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있는 역량의 부족함을 좀 인지를 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자는 말씀이셨고 아까 김종대 연구원은 이제 특히 이제 연구 부분에 대한 방점을 좀 찍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또 이 두 분의 의견도 들으셨는데 더 대안이랄까요? 어떤 생각들 더 밝혀주시죠. 그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르고 그 체형에 맞는 옷차림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수도권의 창조 인재를 육성하는 방향과 우리 청주가 창조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까지도 또 앞으로도 별로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우리 청주에 있는 행정가들께서 이제 본인들이 그립감을 가지고 주인공이 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뭐 이런 개발 이익이나 뭐 대장동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개발이라는 것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큰 스트림이 만들어져서 본의 아니게 우리 청주가 우리 환경과는 우리 처한 환경과는 다르게 이제 그 옆에서 좀 더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게 될까 봐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주의 상황에 이제 전제를 뒀을 때 공공 주도로 지역 재생을 견인해 왔던 기존의 수도권 방식보다는 네. 이제는 우리 청주에서만큼은 민간 주도로 지역 재생을 추진하고 우리 청주시라던가 아니면 충북도에서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이런 의견을 추가적으로 좀 밝혀주셨는데요. 이 대해서는 이현영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지역 역량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든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뭐 지역 정책의 첫 번째 과제일 거라 생각드는데 지역의 역량에 맞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충북만이 갖고 있는 청주만이 갖고 있는 매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우리 충북 청주가 갖고 있는 어떤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뭐 직지도 있지만 그 역사 문화적인 어떤 히스토리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굉장히 그 신채호 선생님 그 집안에 그 독립 유공자들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안동이 나름대로 그런 걸로 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듯이 충북, 청주도 지역에 그런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서 그게 마케팅이 되고 산업이 되고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문화와 관련된 것도 창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문화, 뭐 아까도 바이오, 뭐 그 코스메틱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적으로 지방 정부에서는 지역에서 그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예, 김종대 연구원. 저는 김수민 전 의원께서 연구원께서 그 창조적 인재 얘기하는데 조금 그 얘기는 좀 길게 더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기존 발상을 깨면서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 어떤 그 창조적인 접근이 가능한 인재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지금의 그 산업단지 위주의 그 청주시의 산업 정책 또 행정적 지원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유치 전략은 이제 한계를 다했다.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발전의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는다는 걸 우선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댑티브 매뉴팩처링이라고 그 적층 가공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3D 프린팅이에요. 이제 파일로 이것을 갖다가 생산하게 되니까 산업단지가 필요가 없죠. 전송만 하면은 모든 곳이 다 공장이 되니까 실험실이 필요하고 연구단지가 필요한 거고 그 설계도 파일을 전송하는 게 필요한 시대지 공장이 파운더리를 갖다가 잔뜩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어놔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창조적 인재라는 것은 그런 그 먼지 나는 공장 그럴듯한 어떤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연구실, 실험실에서 소수의 창조적인 소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대로 이미 이건 뭐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드웨어 위주로 큰 파운더리 중심의 유치 전략에서 이제 과감히 탈피해서 새로운 창조적 공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수민 연구원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생태계에서 연구 기능이 주가 되고 이게 주가 되고 생산은 종이 되는 관계의 역전입니다. 지금까지 이 순서가 반대로 되었는데 이걸로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산학연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지금은 그런 인재와 대학 또 그러면서도 무언가 어떤 그 상호 어떤 그 뛰어난 연결성을 가진 어떤 전략 집단들, 두뇌 집단들이 그 마음껏 일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걸 가져야 되는데 뭐 행정 지원을 하고 세제 면제 혜택을 주고 뭘 어쩌고 환경 부담을 면제해주고 이거 다 유치 전략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올 게 없다. 이 점을 이제 잘 인식하고 방향을 대전환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존의 문법 또 기존 또 결정권자들의 그립감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 네. 좀 최대한 빼자는 면에서 네. 두 분 다 뭐 비슷한 결의 어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마도 문제의식은 거의 비슷하신 것 같고 이제 어떻게 그 하우에 대한 이제 아주 개략적인 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김종대 이제 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 지역의 창조력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은 인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이 기기 이코노미 시대 그리고 플랫폼 경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유연하고 또 상대적으로 고급 인재를 구하는 게 쉬워진 이 경제 사회 속에서 우리 청주가 얼만큼 이제 다른 도시에 비견할 만한 아니면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현웅 연구원의 발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내용은 개발이익 환수와 청주시 도시개발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네. 준비를 하셨는데요. 예, 내용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대장동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지금 논의로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 다 개발이익 환수가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개발이익 환수를 또 국민들이 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뭐 분위기여서 이 주제를 좀 골라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은 201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니까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민간 개발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개발이익 환수를 보류합니다. 그걸 1년 보류해서 2018년 6월 30일까지 보류하게 되죠.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뭐 뜨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뭐 부동산 시장을 침체를 좀 높여보니까 개발을 좀 더 확실히 해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실제 총액은 환수된 금액은 한 1,500억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으로 치면은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이 정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그 법에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놨습니다. 택지 네. 개발이라든지 뭐 산업단지라든지 공원, 정류장 뭐 이런 어떤 사업들 한 7, 8가지를 좀 정해놨습니다. 문제는 이런 7, 8가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개발 이익 환수와 그 법과는 상관없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도시계획 그 정책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관련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개발이익 환수의 법이 뭐 오랜 세월 동안에 누더기가 되고 또 개발이익 환수를 정부에서 오히려 그 환수를 보류하고 이래 왔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수법이 규정하고 있는 7, 8가지 외에도 정책의 변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좀 환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하나의 좋은 그
대안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법은 없지만 사전 협상제라는 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미리 얼마 정도를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동의 현대사옥을 개발할 때 미리 협상을 해서 1조 7천억 정도의 공공 시설에 대한 투자를 미리 합의를 하고 그만큼 투자를 받아냈죠. 이런 사전 협상 제도를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현웅 연구원의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김수민 연구원 먼저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 물론 뭐 초과이익 환수 뭐 아니면 그것보다 더한 법안이라도 국민적 공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법안이 고려되고 통과될 수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네. 발생을 없앨 수 있는 네. 굉장히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이 문제의 방점을 옮겨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자행될 권력자들의 권한 남용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그게 약간 의문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종대 연구원 의견까지 듣고 같이 또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종대 연구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하여간 요즘 나오는 대장동 뉴스는 제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교활한 수탈체계,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다. 어차피 거기서 땅을 수용당한 사람들은 거기 아파트 가서 못 살아요. 뺏긴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어떤 시장의 과열 또 가격 상승은 서민에게는 눈물이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기회였어요. 또 이런 상황이 전에 LH 공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땅 투기해가지고 지금 LH 해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옛날 주택공사 시절로 되돌아가는 문제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럼 성남시 해체해야 되냐? 사실 같은 논리라면 해체하고 거기에 전에 LH 공사의 임직원들 다 국회에 불려 나오듯이 똑같이 이재명 지사부터 다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개발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러고 계시니 사실은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단 개발이익 환수 조항이 없었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의 특혜 가서가 문제지 전체적인 거는 잘된 일 아니냐 네. 이 얘긴데 예. 참 복장이 터진다 안에서 천불이 난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자는 취지는 굉장히 저번 LH 공사 건에 이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당시에 LH가 땅 장사하고 또 택시 조성해가지고 폭리 남기고 해가지고 무슨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기업이 되는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했는데 지자체마저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출발도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고 그러면서 책임도 지지 않는 우리 부동산 공화국의 아주 대표적인 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거 정치적 책임을 묻는 문제는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왕이면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의 공공성을 그럼 어떻게 높일 거냐? 이익 환수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네. 단순히 이 법뿐만이 아니라 예. 이 전체의 어떤 제도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일단 두 분 다 책임이라는 단어를 좀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 답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것이 문제인 건지 공공 개발을 민간이 합동으로 한 게 문제인 건지 문제 초점이 조금 분명치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아직 조사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재명 지사가 모든 걸 설계한 것처럼 당연히 모든 시장들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개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의사결정 없이는 건축물 하나도 지을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인 거죠.
오히려 공공 개발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 그 지금 보수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LH가 했던 공영 개발을 2008년도에 그거를 국회 로비를 통해서 직접적인 심지어 뭐 대통령께서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는 그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죠. 그 과정에서 가장 그 개발 이익 한수에 대한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그래서 개발 이익 한수를 가장 많이 한 그 SPC 회사에 손을 들어주는 네.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뭐가 문제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 차례로 듣겠습니다. 예. 자, 지금 뭐가 문제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네. 봐요. 문제 많습니다. 뭐가 문제가냐가 아니에요. 자, 이걸 한번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때 개발을 했고 공공과 민간 합작을 해가지고 결국 그 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익이 돌아갔다. 다 잘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여태까지 말해오는 바로 이런 방식의 어떤 언어들. 일단은 법을 위반한 건 없다. 뭐 밑에서 뭐 얼마를 먹었건 그거는 수사해봐야 될 일이지 어떤 단체장이 법을 위반한 거는 없다. 그리고 드러나면 뭐 그랬지만 드러난 거 없지 않느냐. 항상 민주당이 조국 사태 이래로 해왔던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집권당의 언어예요. 법을 위반한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인 과정이지 그 자체에대해서 법에 의해서 됐다는 거. 이거 반드시 민주당이 강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어떤 드러난 범죄가 없기 때문에 선의만 갖고 있으면은 이 자체 개발이라든가 뭐 어떤 사업이라도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게 어느 정권에서 실패한 겁니까? 보수 정권 아니라 민주당에서 실패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그거 뭐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거 다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거기서 생긴 문제입니다. 네. 책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집권 기간 안에서 전부 다 벌어진 일이고 그걸 마치 남 얘기하듯 해요. 그다음에 항상 보수 정당 얘기한다.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당도 어쨌다. 그 정당도 뭐 어쨌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뭐 거꾸로 이런 법안도 개발이익 환수법도 무력화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넘기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TV 토론이나 뭐나 보면은 정말 국회의원들 얘기하는 거 저도 국회의원을 지났지만 15분 이상 인내하고 지켜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식의 언어 속에서 뭐가 실종되는 거냐 하면은 책임이 실종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유동규의 개인 비리로 끝날 일입니까?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이 춤을 추고 네. 거의 뭐 광기에 가까운 투기 열풍에다가 거기에다가 나라를 전부 토목 공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 수탈이 된 거는 이거는 아무 책임도 그러면 없는 거냐? 누구 책임도 아닌 거냐? 이게 거꾸로 좀 물어봐야 될 얘기죠. 예. 김수민 연구원. 뭐 이제 언론에 밝혀진 내용만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부장과 그 주변의 민간업자가 8천억이라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특혜를 얻고 그 측근들이 다 배임, 횡령 혐의가 이미 나왔는데도 사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느 하나 책임 있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굉장히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대장동의 개발은 이 개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 개발 초기부터 여러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의 독식을 막지 못한 그 업무를 바라보는 이 지사 그때 당시 이 시장의 이제 업무 태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부분에서 이제 정책과 이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려면 반드시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얻은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도덕적 명분론에 입각해 정책을 펴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옳았어 라고 생각하고 이걸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이재명 지금 현 대통령 후보의 굉장히 잘못된 생각의 어떤 발현으로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저기 제목이 개발이익 환수를 일단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대장동 얘기는 그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청주시 도시개발 방향도 함께 이제 중요하게 언급하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말씀 가름하시면서 좀 짧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수많은 그 민간 개발을 통해서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굉장히 큰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는 이런 한 푼 기부 체납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사업들이 전국에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공공이 민간에서 그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이익을 지역의 그 공공의 그 예산으로 저는 환수한 것은 저는 뭐 굉장히 잘한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청주에도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모든 개발 사업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모든 개발 사업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협상제를 도입을 해서 공공의 어디까지 개발 수익에 개발 이익에 어느 정도까지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상하는 그 지역의 조례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김종대 연구원께서 준비하신 내용으로 국회의원 이권인가 책임인가. 사실 처음에 김수민 연구원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제 세 분 갖고 나오신 발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다 맥이 상통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요. 앞선 내용하고도 좀 관계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대장동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얘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그 나오는 정치인들, 법조인들의 행태가 좀 저는 상당히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그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조국 사태 공격하더니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어요. 물론 그러고 아직까지도 의원직을 사퇴하면서도 본인의 책임이나 사과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으십니다. 상당히 그 참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보면은 그 동남 사군의 박덕흠 의원께서 보니까 국토위 재임 기간에 가족명의 회사에서 수천억 원 수주를 받았는데 수강기관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거 사실은 또 우회적인 뇌물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고조되다 보니까 뭐 국토위는 사보임 하셨지만 사실상 그 의혹은 계속 부풀려졌고 지금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 되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 이 정정순 국회의원 국토위 계시면서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계속 지역개발 예산 열심히 노력하셨지만은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련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사이에 우리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정치적 자리가 어떤 이권 공동체의 전사처럼 돼버렸다. 사실 그 미국에서 군산복 합체가 세다 그러지만 한국의 토건복 합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군산복 합체가 미국의 GDP 4% 갖고도 저렇게 힘이 센데 우리나라는 개발 건설이 전부 GDP의 20%입니다. 20%. 그런 거대한 이익 공동체에서 어느새 정치인이 이제는 개발 이익의 끄트머리에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하나의 이익 공동체를 도모하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물론 지역의 이익이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거명한 정치인들 양상을 보면은 이분들은 공공을 추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익으로 채워진 합법적인 시장이겠습니다만 그 사익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이익의 한 공동체에 이익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직업 정치인의 공적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고 보궐선거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상당구 예를 들면 한 국회의원은 징역 2년 받았고 그 상대했던 후보는 징역 3년 받았어요. 네. 그 징역 2년 당하고 징역 3년 당이 내년 보궐선거 치른다는 겁니다. 전부 그분도 금융세력의 한 이익에 말단을 구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거대한 금융, 어떤 거 투기 자본이나 아니면은 결국은 저 토목 세력의 한 끄트머리에 해가지고 누가 이익의 어떤 그 전사로서 저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하느냐, 이게 정치가 됐고 거기서 경쟁하다가 징역 2년 3년 받았다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저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뭐 책임이란 단어를 저는 알기는 하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데스마치, 어떤 죽음의 행진이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우리 사실 유권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공당이라면은 책임 공동체로서 이런 어떤 지역구에서 귀책 사유를 만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후보를 내는 염치 없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도대체 당원 당규에 박아놓고도 후보를 내가지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 어땠습니까? 제가 시사 프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매일 정치 뉴스를 취급해 보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 낸 것의 어떤 감점 요인이 저는 득표율의 최소한 마이너스 5%였다고 평가합니다. 이건 네. 제 의견이 아니에요.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번에 또 그런 어떤 일이 지역에서 벌어졌을 때 우선 정치의 품격이 떨어져서 문제고, 책임 공동체로서의 공적 가치가 사라져서 문제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모습을 네. 이제는 매듭을 질 때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는 이런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에서 책임의 정치로, 소명의 정치로 공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선 정당이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 길은 후보 안 내는 거다. 저 이거 명확히 강조합니다. 예. 이현웅 연구원 의견부터 좀 듣겠습니다. 네. 네.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좀 네. 지금은 뭐 여러 많은 얘기를 하는 그런 전환기적인 변화의 시점, 뭐 과도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뭐 문화적으로도 그러고 산업적으로도 그러고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도 그런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런 과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한 지가 뭐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정당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한 지가. 들어와서 많은 이제 실망감도 느끼고, 또 그러면서도 또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합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정치 조직, 정당원, 뭐 권력 구조,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펼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들, 이 모든 면에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 뭐 보수 진보라고 하는데 보수 진보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이 하는 의정 활동과 그분들이 하는 그 시정 도정이 뭔 보수 야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과도기적인, 또 전 국민이 지금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강하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세력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들이 몰아줄 거고, 또 일정 정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김수민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국민들께서 이제 간접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수십 년간 여러 사건을 겪어오면서 이제 얻은 공통의 공감대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정치인들은 쉽게 부패한다. 두 번째, 부패에 대한 공격이 진정성을 갖고 행해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노리고 행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일정 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사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정치 권력은 사실 위임된 파생 권력인 것이잖아요. 이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본인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본인에게 위임된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그게 권력의 오남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부패가 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도둑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굉장히 좋은 발제를
이제 김종대 의원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이제 우리가 방금 전까지 굉장히 열되게 토론했던 권력과 민간 업자들이 결탁해서 국민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이 도둑 정치를 완벽하게 구현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둑 정치인을 걸러낸 이런 거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이런 인류의 경험치를 전제로 이번 총선 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총선에서 이런 사익을 책임으로 가장 중요한 네. 정치의 본질의 가치를 책임으로 옮겨놓는 선에서 우리 정치권에서의 책임이 절대가치 되는 그 후보 추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프로토콜이 마련되는 것은 적극 동의합니다. 네. 김정대 의원 두 분 의견 들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예, 뭐 취지에는 찬성하는데 후보나 이런 건 또 이제 막상 또 때가 되면은 어떻게 네. 결정하실지 또 방법에서 좀 모르겠어요.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정치에서는 두 가지 덕목이 강조됩니다. 첫째는 소명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어떤 그 자기가 정치를 시작한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그 이루어야 될 소명, 이게 첫 번째 가치예요. 두 번째는 결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책임입니다. 아무리 소명이 좋고 도덕적인 명분이 탁월하고 선의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엉뚱하게 그 실패로 끝난다거나 더 많은 고통을 강요하게 되면은 그 소명은 결국 선의가 악의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책임입니다. 네. 이거는 뭐 10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1차 대전의 빌헬름 2세의 그 무능한 정치를 보면서 막스 베버가 얘기한 게 오늘날까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만 명심하면 되는 거예요. 소명과 책임,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치의 문제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공동체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게 되고 정치가 염치가 없어질 때, 그러면서 나만 잘했다고 그냥 벅벅 우기는, 그래서 자기 변명을 하는 정치가 되면서 겸허하게 그 진실과 책임 앞에서 겸손해질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피해가 이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고,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문제라고 그러지만 저는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제대로 기율을 세워내지 못하고 결과에 있어가지고 책임지지 않는 문화는 궁극적으로 정치의 모든 부패와 타락의 출발점이자 그것이 연료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원 당규에 박아놓고 그런 책임지는 정치 네. 하겠다고 해놓고 그걸 위반하고 그러면 이거는 더 죄질이 나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 어차피 다 잊을 거고 또 어차피 찍어줄 거고 또 어떤 토목 건설의 이권을 제시하고 뭐 국비를 따오겠다. 제가 보기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갖고 팔자 고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주민들이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얕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무책임한 정치가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면 두고 보십시오. 동남 4군에서 청주 상당구로 이어지는 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정치의 벨트가 아니라 무책임의 벨트가 네. 돼버립니다. 그것이 중원의 정치의 가치가 되면은 제가 이것이 뭐 다른 지역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은 우린 더 이상 여기 앉아서 시사방송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치의 기본의 양심의 문제다. 네. 품격의 문제다. 이 점입니다. 마무리 발언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 왜 자꾸 제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그 우리가 그 미국 정치가 요즘 많이 분열됐지만 현자들의 공동체가 살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미국을 지킨 거예요. 그게 상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미국도 그게 위기에 빠졌지만 우리 국회도 초당적 합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 개혁이라고 보는데 각 당의 당원 당규에 넣지 마시고 그 우리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은 정치 개혁. 우리가 기득권을 조금만 더 내려놓고 그 정치 개혁에 관한 어떤 국회 입법을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위성 정당 만들면서 다 깨지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 정치 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정치 복원은 안 되는 거예요, 당분간. 그래서 제가 아까 양심과 품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또 정말 나라를 바꾸고 미래 세대와 비전의 공동체를 정말로 만들고 싶다면은 일단 정치의 기본부터 제대로 넣는 개혁의 대열에 먼저 한 표를 던지면서 거기서 가치를 좀 내셔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된 당이라든가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그 지역에 어떤 그 망각의 어떤 그 심리에 기대 가지고 하는 정치는 그건 정치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네. 호소를 드렸고 또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또 내년 큰 선거들을 앞두고 정치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함께 깊이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충북 정치발전연구소로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이현웅, 김수민, 김종대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충북 정치 발전에 뜻을 두신 분들의 많은 참여 관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